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으로 안 보는 거거든요. 일하는 기계로 보는 상황이에요. 감사원의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왜 보는지는 참. 감사원이 먼저 판을 깔아놓는 식으로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는. 안전운임 확대하라! 안전운임 확대하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귀족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정치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작부터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고 노조는 대화 상대가 아닌 제압 대상이 됐습니다. 파업 기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엄정 대응이 결국 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 행동은 너무나 쉽게 혐오와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타협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 첫 카드부터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장관들은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도 동시에 함께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대통령의 강경 발언.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다음 날엔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체제 전복 시도로 몰아가며 노골적인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언제 이렇게 일사불란했나 싶을 정도로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도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까지 꾸려졌는데요. 중대본이 운영된 2004년 이후 노조 파업으로 중대본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목됐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렇게 파업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며 중대본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날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한 걸 보면 협상 의지는 아예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날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온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벌이는 군사작전의 최정점은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갈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실제 국토부가 만들어둔 화물연대 파업 대응 매뉴얼을 보면요. 258쪽에 달하는 분량에서 이번처럼 심각 단계에서도 대화와 협상 얘기는 단 2문장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파업을 어떻게 보는지 더 분명해지는데요. 불법 운송 거부 집단의 지도부를 검거한다. 경찰 정보 활동을 강화한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자를 일제히 검거하고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집행부가 잠입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이 매뉴얼엔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고용노동부 역할은 더 노골적입니다.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지도부 및 지역별 노조 동향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전파한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 참가자 가족을 설득할 때 쓸 전화용 원고까지 마련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받고 계시던 유가 보조금도 6개월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가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파업을 계속하면 계약이 깨지고 가장이 일자리를 잡지 못할 거라고 하라는 사실상 협박성 문구들도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정부 책임자들이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요?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넣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불법이라는 걸까요?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화물연대든 개인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그 용역,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했을 때 이를 매점 매석으로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해서 불법이라는 건데요. 그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뭘까요?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은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물기사들의 집단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데요. 먼저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죠. 그런데 화물기사들에겐 단체 행동권, 즉 파업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는 화물연대를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꾸준히 권고해 왔습니다. ILO가 한국의 화물연대를 꼭 집어서 이 사람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되는 노동자다라고 권고한 것도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은 아니야 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령 정부 말대로 화물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일을 안 한다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바로 그래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강제 노역에 해당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으로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호소에 급기야 국제노동기구 ILO까지 개입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ILO의 개입은 공식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조약 위반 의견을 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공정위 조사관 10여 명이 화물연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화물연대 반발로 내부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원래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독점을 막는 기관인데 무슨 일로 화물연대를 찾았을까요? 담합 행위가 있는 건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나온 겁니다.
형님 한마디 하고 장관 한마디 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고 공정위가 움직인다는 것이 공정위는 기업들 담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당한 거를 제지해야지 우리 노동자들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엔 신고를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하는 건 19세기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세기에 각국에서 그야말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랬거든요. 노조로 모이는 것도 범죄 행위이고, 왜냐하면 시장 질서를 교란을 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나오고 있는 것은 도로 노동법이 없던 시대인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공정위는 또 탈퇴한 조합원의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명단은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 신고할 때도 안 낸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와 무슨 타당성을 가지고 조합원 명부까지, 그리고 뭐 탈퇴자는 누구이고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가. 이것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충분히 위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귀족 노조의 이기적 투쟁, 테러에 준하는 범죄. 이번 파업에 대해 쏟아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연일 주목을 받았죠. 그럼 이런 비난에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화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유회사에서 휘발유를 받아 주유소로 납품하는 유조차 기사 백상현 씨. 10여 년 전 일을 시작한 뒤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에 머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보통 시간에는 한 12시간 정도. 집중 출하 시간에는 거의 18시간 정도 하죠. 정부는 이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유사가 직접 배차를 하는데 이를 거절하거나 일감을 줄이겠다고 하면 곧바로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보복 배차라는 용어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배차를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갑, 을, 병 아닙니까? 병. 을도 아니에요. 갑, 정유사, 을, 운수회사, 우리 병. 병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일감이 몰리는 이른바 집중 출하 기간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기름을 운송합니다. 물량이 많이 몰린다고 그럴 때는 새벽 1시에 나와서 그럼 몇 시간? 한 20시간 이상을 이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배차가 나오잖아요. 그게 며칠씩 이루어진다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사고 나면 사고 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새벽 시간 영하의 기온일 때도 히터 없이 차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데 워낙 피곤해 추운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면 잠이 오세요? 너무 피곤하면 와요. 예, 한 2시간. 그래서 혹시 못 깰게 배 알람 맞춰놓고 자요. 그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할부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그 고정 지출비와 그다음 송어품 나가는 거, 유류비 나가는 걸 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50에서 350 사이로 다 저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귀족 노동자라고 부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금을 해놔야 되는데 그 저금 할 저것도 없이 지금 잔액이 150만 원 남았죠? 이게 과연 귀족 노동자의 이게 급여 통장이냐고.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매달 300시간 가까이 일하고 보통 300만 원 안팎을 법니다. 그럼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의 소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만 원이었던 소득은 제도 시행 이후 424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급 5천 원 수준에서
시급 12,000원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노동시간은 375시간에서 354시간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에게 안전운임은 사실상 법으로 고정받는 최저임금인 겁니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으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접점을 찾은 듯 했지만 알고 보니 당시 합의를 놓고 양측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으로 해석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일 뿐 일몰제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손 놓고 있었던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31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지난 9월 29일 단 하루였습니다. 지난달 파업 직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었지만 이조차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국민의힘이 국토위 모든 회의를 거부하면서 토론이 원천 차단된 겁니다. 서로 골치 아프면은 그냥 책상 속에다 서랍 속에다 넣어놨다가 회기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이게 국회 아주 나쁜 관행이거든요. 이번 화물연대 법안도 국토위원회에서 다시 재상정해서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논의도 안 됐고 상정조차 안 됐다.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죠. 저도 국토교통위원회 일원으로서 정말 그 책임감을 크게 느껴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오롯이 화물연대에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만한 시간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거를 정부가, 여야가 사실 직무유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는 전혀 안 한 채 한쪽에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파업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그냥 주먹을 내미는 그런 식의 태도가 이후에도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걱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상승 추세인데요. 9월 비속어 논란 때는 24%까지 떨어졌는데 그제 33%로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대로 화물연대가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정당한 단체 행위라는 답변 34%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참에 화물연대의 낡은 투쟁 방식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쇠구슬 테러에서부터 비조합원 협박까지 파업 기간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렀다는 건데요. 오히려 화물연대한테는 곱지 않은 국민들의 시선이 더 곱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을 하면서는 현장에 여러 가지 단속이 더 잘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기사들은 화물연대밖에 기댈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유사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를 좀 미리 알아서 대우했으면 화물연대 왜 합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사실. 화물연대밖에 없어요, 우리 도와준 데가. 그래서 화물연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파업 철회에도 정부는 강경 기조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파업 직전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이젠 못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업계는 출하 차질 규모를 최소 3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출하 차질 규모란 운송이 멈춰선 제품의 단가와 규모를 곱한 걸 말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 산업부조차 실제 발생한 피해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너무 쌓여 생산을 멈추거나 운송이 멈춘 제품들을 버리는 등의 일은 아직 거의 없었다는 거죠.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고 빈손으로 복귀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대통령의 법과 원칙.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성남시청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였습니다. 성남시는 구도심인 신흥동 옛 제1공단 자리에 공원을 만든 데 이어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도 추진 중인데요.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한 겁니다. 정기감사 기간도 아니어서 좀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제1공단 공원화 이거 관련해갖고 자료 요구한 거는 있다. 자료 요구는 10월 28일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료 요구가 좀 많았나 봐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먼저 올해 5월 완공된 근린공원 2,76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올린 수익 5,500억 원에서 나온 돈입니다. 당초 2012년 계획 당시엔 대장동 개발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4년 뒤 공원 조성은 별도 추진하기로 바뀌면서 완공도 늦어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원 부지 일부에 소송이 걸렸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장동 개발과 분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늦어진 공원 조성 때문에 대장동 개발까지 차질을 빚을까 분리해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대장동에서 벌은 돈은 대장동에 써야지 왜 엉뚱한 동네 갔습니까? 원래는 결합 개발을 해서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그 소송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여기 수익금으로 그 1공단을 사업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에 의한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은 이미 1년 넘도록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미 검찰청에서 다 가져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했죠. 저기 검찰에서요. 감사원의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왜 보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공원 옆으로 법원과 검찰 청사를 옮기는 이른바 법조단지 이전은 무슨 내막일까요? 원래는 신도시 지역인 분당구 구미동에 법조단지를 조성하려 했는데요. 구도심 상권 붕괴 우려가 나오자 후보지를 수정구 신흥동으로 바꿨고 성남시와 법원, 검찰이 올해 초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마당에 감사원은 왜 아직도 후보지가 두 곳으로 남아있냐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성남시 측에선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두 분 나왔던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는 뭐 거기도 지정하고 신흥동도 지정하는 게 뭐 두 군데 지정하는 게 문제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계획. 예, 계획을 하나만 세우라 이런 게 그래서 하나는 어차피 나중에 해제를 하면 되니까. 스트레이트가 감사원에 물어봤습니다. 공원 분리 개발과 법조단지 이전, 이들 사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감사원은 재판 중이어도 감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력을 집중하다 한동안 잠잠한 듯 싶었던 감사원. 취재해보니 요즘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 대표로 관역을 바꾼 걸까요?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는 감사원의 이른바 정치감사, 표적감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감사원을 이대로 둬도 되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6월, 해경과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사망자의 월북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발표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피격 공무원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해경의 발표 이튿날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요. 10월에는 감사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관련자들의 피의 사실을 자세히 적은 검찰 공소장 수준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전현직 공무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다 풀려났고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로 보면은 당연히 감사원이 먼저 판을 깔아놓는 식으로 일이 진행됐다라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는, 이게 제일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죠. 해경 등의 입장 번복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나섰던 감사원. 감사가 결정된 과정을 들어볼까요? 단독 결정입니까?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해경청장이 그게 누구하고 같이 월북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시에 저 비서관들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TV 보다가 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저거 감사해야 돼 이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 아니, TV에서 기자회견을 보다 감사를 결심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 당시 그는 임명된 지 겨우 하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TV를 보고 서해 피격 감사에 착수했다는 말인데요. 유 총장은 현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박기동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같은 분과에서 일했군요. 그는 인수위 해산 뒤 곧바로 3차장에 임명됐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일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에는 실명이 감춰진 국가정보원 직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과 검찰, 국정원의 삼박자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겠구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처음부터 무슨 뭐 의도되거나 개선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점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현재 감사원의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 차관급이지만 그는 장관급 이상이 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도 배석합니다.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장. 유 총장이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놓고 한 얘기라는데 받는 사람이 이관섭 수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문구 중 또라는 말에 의혹이 집중되기도 했죠. 연락을 하루 이틀 주고받은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건데요.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아니, 문자 그 앞에 보내신 적이 지워진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 관련된 지금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병호 총장은 질문을 피해갔고 대통령실도 이관섭 수석이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순 문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 사태의 2달 앞선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하루 전 임명된 이관섭 수석이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이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의 유병호 총장과는 거의 머리를 맞댄 채 꽤 긴 시간 대화를 이어갑니다. 친분이 남달라 보입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뭐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게 처음과 끝이었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의문이 남는 거죠. 서먹서먹한 사이, 한 번도 뭐 의견을 교류해보지 않은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보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원과 대통령실은 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까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화돼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직무상의 독립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사무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의미죠.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킨 유병호 총장은 지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의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 논란마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전 정권에 임명됐던 사람들 중에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참여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정파적 성격도 있는데 거기 가서 자칫 들으면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 내부에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마저 식물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게 바로 감사위원회 제도입니다. 즉 4명 이상의 감사위원이 찬성해야 감사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의결이 되는 것이죠. 감사위가 의결하는 16가지 사항 중 핵심, 이른바 주요 감사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이래 주요 감사 계획을 연간, 하반기 업무 계획으로 해석해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2차례 감사위가 감사 계획을 정한다는 건데요. 다만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한 개념은 따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주요한 게 아니라고만 하면 감사위를 안 거쳐도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감사에게 설령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적절하게 나가는 어떤 특별 감사 상황에 대해서는 원장 결재로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해 피격 감사도 그랬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상하방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결 사항이 사실관계를 아닌데 묻습니다. 그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상하방 감사 계획 말고는 거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 감사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사무총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위 의결 이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최재해 원장을 제외한 현직 감사위원 6명 전원에게 이 같은 위임 방침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받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일부 감사위원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어찌된 일인지 감사원에 다시 물었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의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고요.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위법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원장과 사무총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것의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아예 감사원은 자체 사무 규정에 분기와 월별 계획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만든 조항인데요. 상위법인 감사원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감사원법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감사원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운영 규칙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과거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대표적 사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감사입니다. 첫 감사는 2011년. 절차상 별 문제가 없고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딱 한 달 남긴 시점의 감사에선 180도 달라졌습니다. 보호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 및 합리적인 준설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현 감사원장인 최재해 당시 사무차장. 보호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돼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대통령의 의중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로 바뀌자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추어 같은 사안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도 춤을 췄습니다.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계속 바뀌어 왔었고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해갖고 현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돕는 기구처럼 이렇게 감사원이 돼버려가지고 헌법적으로 보면은 이 존재 목적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논란을 일으켜도 견제할 수단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유일한 감독 권한이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국회 요청 자료를 거부한 비율이 30%나 됩니다. 다른 부처는 보통 자료를 안 내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는데요. 이제는 감사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감사위 의결 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계획 변경 때도 감사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비공개 의결도 국회에 보고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감사원법의 헌법이 정해놓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 두는 게 문제란 겁니다. 2년 전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조차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권도 교체가 될 수 있고 진보 보수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끊임없는 이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본단 말이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제는 거기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건 헌법 개정이고요. 헌법상은 뭔가 조직을 대통령에서 떼어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은 최고 감사기구가 법원처럼 독립기관이거나 의회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곳은 한국을 포함해 2나라뿐입니다. 그마저도 다른 한 곳인 스위스는 권한이 분산된 내각제 행정부 소속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이 손에 쥔 감사원. 이젠 국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